더 플랫폼 2019년 개봉한 스릴러, 판타지 영화. 현재 스위스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 2위, 데르샬트이며 영어, 한국어 제목으로는 더 플랫폼 수감자들 사이에 계층이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냈다. 영화 소개만 읽어본다면 이거 유럽판 설국열차로 비슷하게 해놓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법한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다시 말해보자면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다룬 것은 동일하나 영화의 결말만큼은 누가 외국 영화 아니라고 어느 영화든 불사조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가 이 영화를 감동적으로 마무리시켜준다. 외국 영화 관계자들도 이 영화를 소개할 때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기생충을 연상시키는 스릴러 작품이라고 말한다. 내가 시청하는 지역인 스위스에선 해당 영화가 아쉽게도 한국 오디오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다. 주인공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고랭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며 한 층에 2명이 한 방에 같이 있으며 수직 형태의 감옥 안에서 매 30일을 지내게 된다. 30일이 지나면 층수는 이동하게 되지만 당 멤버는 함께 지내게 된다. 하루에 1번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은 0층에서 시작해서 계속 한 층 한 층 아래로 내려간다. 층수마다 머무는 시간도 있으며 나중에 먹으려 음식을 숨기는 즉시 방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기에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가능한 많이 먹어야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 고랭은 30일 단위로 층수가 랜덤으로 바뀌면서 특히 100층 이하에 머무를 때는 하루 한 번 내려오는 식탁엔 꽤 직접과 가득한 상을 매일 만나게 되며 배고픔과 괴리에 매우 미쳐한다.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는 본인 자신이 풍족한 생활에서 극빈층으로의 이동을 하며 깨달은 바. 이후에 해결책을 본인 스스로 찾아낸다. 이 감옥 시스템은 한정된 음식을 통해 많이 가진 자와 그리고 덜 가진 자의 모습을 수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배불러도 더 먹으려고 애쓰고 본인보다 한 층만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더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51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더러운 음식이라도 일단 남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먹는 바둥바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중엔 중하층 계층이 보이지만 이들도 적어도 절망적으로 살진 않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100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배고픔에 이기지 못해 한 층에 2명이 사는 방에서는 서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며 200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몸만 취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공식을 알지만 영화에선 이 주인공이 상류층에도 속해보고 하층에도 속하게 되며 실질적인 두 양측의 상황을 알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영화처럼 격차나는 생활을 극적으로 한 사람이 몸소 체험하며 느낄 수는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이게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속담이 있듯이 이게 직접 체험해보고 실제 생활고를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상류층이 하층민까지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베푼다는 일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소리. 물론 요즘이야 기부 파티, 자선사업 같은 도덕적 의무들이 서구에서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많이 퍼져 사회 권력층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처럼 퍼졌지만 과연 몇 명이나 공생을 생각하며 행할지는 직접 물어봐야만 알 수 있을 듯 싶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당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런 영화를 보아하니 더욱 생각이 많아진다. 내 사회적 위치에서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있는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정말 진심으로 실천한 적이 있는가? 기부라는 건 정말 모두를 생각하며 순수한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일까? 넷플릭스에서 판권을 샀다고 하는 영화 더 플랫폼인데 한국에는 아직 공개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난 프랑스 파리에서 감상했는데 그래서 역시나 영어 자막으로 감상했다. 의외로 스페인 영화는 대사가 많고 상당히 빠르게 말해서 따라가는데 애를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인 영화라 사실 자막을 안 봐도 영화가 이해가 가긴 한다. 보통 같으면 비행 피로로 인해 피곤해서 영어 자막 볼 생각도 못하는데 여기선 밖에도 못 나가고 맨날 잠만 자다 보니 정신이 말짱해서 영어 자막도 볼만은 하다. 하지만 역시나 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
영화 내용을 100% 이해했다고는 절대 못하겠다. 사실 이 영화는 예전에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보고 나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소재가 좀 충격적인지라 잔인할 거라고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잔인한지라 보면서 헉한 장면들이 많았다. 유혈낭자는 물론인데다가 심지어 인육을 먹는 장면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는 분들은 절대 보지 마시라고 하고 싶다. 나는 이런 걸 잘 보는 편인데도 보면서 분명 불편한 장면이 있었다. 감독이 그걸 일부러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이 비주얼적으로 관객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 하는지 비주얼 쇼크를 제대로 노린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내용상 엄청 자주 나온다. 그러니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영화 채널에서 소개한 대로 수직으로 된 감옥인지 수용소인지 알 수 없는 곳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한 층당 2명씩 지내게 된다. 매일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 같은 게 1층부터 333층까지 순서대로 내려오는데 한 층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멈추며 음식을 보관하거나 할 수는 없다.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먹어야 한다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1층에 사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먹으며 한 100층까지는 그래도 먹을 게 남아있는데 나머지 층은 먹을 게 전혀 안 남아있고 이런 상태가 한 달간 계속된다. 한 달이 지나면 랜덤으로 수감자들이 지내게 될 층수가 바뀌는데 어디 층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높은 층에 있는 경우 최대한 억지로라도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우려고 한다. 이번 달은 5층이지만 다음 달은 300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적당량만 먹으면 333층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할당되는데 불안 심리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상위층의 사람들은 과도하게 먹게 마련이고 밑에 층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사육을 하면서 인육을 먹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다. 비주얼이 좀 과도하게 잔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설정이 기막히게 좋은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설정이나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본 적이 없고 영화가 좀 개연성이나 구성이나 결말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감독의 던지는 메시지도 생각보다 단순하기도 하고 말이다. 보면서 기생충이 떠오르기도 하고 설국열차가 떠오르기도 하고 계급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현실감이 없는지라 잔혹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과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데이트 보기도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 나라면 어떨까? 아마 나 역시 상위층에 있는 달은 미친듯이 먹고 밑에 층에 있다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할까? 기생충에서도 보면 오히려 중간 계급 밑에 사람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삶의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연대에서 모두가 다 살아남아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여유가 없다.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서 먹을 것을 저장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설정 역시 좋았다. 이런 서민들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 역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를 저축하고 축적한다는 건 이제 상류층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서민층은 이제 자기 몸 누일집 한 채 못 사는 실정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점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이런 감옥을 만든 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시스템 자체를 표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 영리한 점이 아닐까? 부자들이 그 시스템을 깨기 싫어하는 점도 이해가 가고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을 직조한 건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초반에 서민들은 드라마에서 재벌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콤한 동화를 혼자 침 흘리며 쓰기도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고 난 뒤에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재벌과 결혼하는 평민이라는 설정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사람들은 이미 알 만큼 알았기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이루기 어려운 꿈인지도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서민들은 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같은 서민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사는 집단이 아님에도 우리는 서로 주구장창 욕하면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서로의 육신을 물어뜯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버티는 거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삶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다. 나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피폐해진 현실에 적응해 나갈 우리가 더 걱정이 된다. 이미 경기가 안 좋아서 낭떠러지에 걸친 사람들이 한 트럭인데 코로나로 인해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의자왕의 삼천궁녀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연대하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늦은 걸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시스템이라는 건 과연 인간이 바꿀 수 있기나 한 걸까? 시스템의 실체라는 것도 허구가 아닐까? 우리가 아이폰을 만든 애플을 회사라고 부르지만 정작 애플이라는 회사의 실체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현실을 꽤나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보여준다. 일일이 묘사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잔인해서 이런 걸 잘 보는 나도 흠칫한 장면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여기에서 벗어날 확률이 아주 낮다 보니 이게 엄청 비현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 어차피 현실은 시궁창이니깐. 특히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화에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어린 소녀를 위로 올려보낸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다. 여기서 그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든 윗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었을까? 어린아이는 희망을 말하는 거일 테고 제발 동정심과 상식을 가진 채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애원하는 거 아닐까? 윗분들이 과연 동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내 생각은 글쎄요 올시다. 제3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폭탄을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 그들 아닌가. 그들에게 큰 기대를 해서 무엇 하겠나. 연대를 해서 싸우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보면서도 참 슬프고 답답하다. 마치 작금의 우리 현실을 잔혹 동화 형식을 빌려서 보는 것 같으므로 마치 내 살을 갉아먹는 것 같다. 그래서 무섭고 슬프다.